아침 일찍부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외교광장에서 준비한 그 의원에게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김진영 선생님이 하신 다음에 한일 관계를 두 번째로 하게 됐습니다. 이 순서가 두 번째로 잡힌 거는 뭐 이 일정상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 이 세미나에 가다 보면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가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순서가 하나 앞당겨졌습니다. 평소에 뭐 일본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앞당겨져가지고 뭐 먼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서 좀 좋은 면도 있겠지만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한국 외교에서 일본은 중요한 주제이고 사실은 원래 그랬었습니다만 주목받고 있는 것만큼 이 제대로 내용이 갖춰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제껴둬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국제정치를 베이스로 하면서 일본을 공부를 했는데 일본에 가가지고는 역사를 하신 분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국제정치 특히 이제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 조건과 역사가 만나는 그런 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시간은 한 30분 주어진 것 같은데 30분 동안에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좀 욕심도 많고 그래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많은 얘기들을 가져왔는데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얘기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앞뒤 내용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이 주제 설명하면은 뭐 오늘의 결론까지도 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환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쓰고 있는 말인데요. 지난 문정부 때 이 수출규제 조치가 있었던 그 시점부터 쓰고 있었던 그런 말입니다. 한일 관계가 역사적으로 대전환의 이 기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환의 입구에서 이 대전환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조직화돼서 대반격을 시작했다. 그런 상황에서 주춤거리고 있다가 대전환의 문턱에서 주춤거리고 있다가 그 대반격에 밀려서 지금 잠시 그 대전환이라고 하는 과제가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정부의 이 대일 외교 정책의 급변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관적인 조건을 봤을 때 객관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조건을 봤을 때 잠시 유보되고 있는 것이지 시간을 좀 우리가 앞당기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 이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고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한일 관계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환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역사 안보 교환 구조라고 오늘 제가 가져온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의 그동안의 기본 구조라고 하는 것은 과거사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안보를 사는 그러한 역사 안보 교환 구조가 있었는데 그게 해체되는 과정이 지난 몇 년 동안 있었고 이른바 역사 화해와 평화 구축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합으로 한일 관계에 새로운 속살이 만들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역사화의 평화 구축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시도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국면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거죠.
대전환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고 왜 그렇게 되지 못했는가? 그러면은 앞으로 그렇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오늘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전환의 입구에 서 있었던 한일 관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대칭화와 수평화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이거는 뭐 많이 얘기가 되어졌고 많이 다른 데서도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뭐 이걸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이런 대전환이 대략 2017년, 18년, 19년쯤에 일어나고 있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러한 이 대칭화와 수평화가 가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벌어지던 격차가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또 뭐 민주화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시 역전되거나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아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2019년도에 수출 규제 조치가 있었던 그 해, 오히려 그 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시적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위로 올라가는 그런 수치들을 갖다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점에서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던 그러한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한일 관계는 전혀 이 우열을 갖지 않는 그러한 관계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에서 그동안에 이제 그 나름대로 세계 2위, 3위의 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좀 불안함이나 초조함 같은 거를 느끼는 그러한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에게는 중견국 멘탈리티가 생겼고요. 대일 외교도 중견국 멘탈리티로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대일 컴플렉스를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종합 국력에 맞는 그러한 대일 외교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압력으로도 작용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뭐 투트랙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한테 맞지 않는 그런 옷이다. 조금 더 큰 전략을 가지고 대일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한 점에서는 지금 이 정부는 투트랙 외교도 아닐 뿐더러 투트랙 두 개를 갖다가 하지도 않고 한쪽 트랙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을 뿐더러 일본을 견인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외교보다는 일본이 견인하는 그런 세계로 그냥 빨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짚어야 되는 거는 역사 문제에서도 일본을 굴복시키겠다. 이런 접근도 한편은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중견국 외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대범한 외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거꾸로 요즘 말씀드리자면은 일본의 문제를 지적하고 일본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그 어려움들 갖다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이긴 합니다만 이 논리나 그러한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일본에게 압도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에서의 그러한 문제제기나 이런 걸 가지고는 이 시기에 성장한 사람들을 포섭해내기에 힘이 붙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논리에 이렇게 쉽게 따라올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전제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한일 관계를 주목하게 하고 한일 관계의 변화를 갖다가 예측하게 하는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걸 갖다 시간의 정치, 속도 정치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정치가 아니라 시간의 정치로 세계 정치는 흘러가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끝나자마자 지금 다시 공간의 정치, 규모의 정치 이걸로 끌어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게 이제 미국, 중국 이런 국가들이고 우크라이나가 그런 시험대가 되고 있지만 국제정치 전반적인 전개는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조건들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한일 관계의 그 양자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 문명사적인 의미에서 한일 관계가 대전환으로 가는 그러한 조건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 여성, 청소년 이런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전선으로 삼아서 대전환으로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아까 홍기원 김영부 의원이셨나요? 저기 그 전쟁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전쟁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그 전쟁이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어떤 조건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 같습니다. 찰스 스틸리의 그 명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쟁에서 살아남았던, 코로나 전쟁을 잘 극복했던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공성 곱하기 시민성이라고 하는 이 조합으로서 가장 적정한 규모를 가지고 그 규모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국가가 여기 살아남았고,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쟁하듯이 그랬습니다만 글로벌한 수준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상당히 다른 의미에서 잘 극복한 두 모범 사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가 어떤 식으로 보완하고 어떤 식으로 이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글로벌하게 포스트 팬데믹을 살아가기 위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광장 국가, 광장 외교 이런 말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지난 정부가 교란 국가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이 우리 스스로가 광장이 되어서 세계 정치의 광장으로 우리가 내어주는, 그래서 기여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다가 좀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고 막힘도 닫힘도 없는 평평한 열린 공간을 세계 정치와 교육의 광장으로 내어주어서 민주적인 국제 질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국가. 이런 거를 좀 지향해 나가는 그러한 외교를 가지고, 그러한 점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삼아서 끌고 가는 그런 외교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견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미들 파워라고 하는 말로 연상이 되니까 그 미들 파워라고 하는 게 규모에서 중간 규모고 강대국 사이에 있는 끼인 국가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번 정부가 중추국가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거는 그건 틀린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견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중간 사이즈나 중간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의미를 상상을 해야 되겠고, 이 나라 없이는 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주목한 거는 일본의 정치 서상가, 정치 철학가긴 합니다만은 중동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세계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아닌 그런 세계에 있는 그러한 그 언어 생활을 사람들은 갖고 있다. 그런 상상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선진국, 후진국, 강대국, 약소국 이런 이항 대립을 넘는 중도의 세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언어로 잘 표현해내면은 그거를 외교 전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 중국 이외의 세계가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있는 세계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서 스스로 갖다가 채워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 전략으로서도 중도의 외교라고 하는 걸 좀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중용이 아니라요. 중용도 중도도 다 좋은 말인데요. 중용이라고 하는 거는 유교적인 용어고, 이거는 이제 어떤 점과 어떤 점 사이에 균형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균형 외교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걸 외교적으로 적용을 시키면은. 근데 중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립하고 있는 이항을 타파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모순점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상상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A라고 하는 점과 B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다면은 거기 가운데 C점을 찍는 게 아니라 그 A, B의 선 바깥에다가 A, B로 이어지는 선 바깥에다가 C점을 찍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면을 만드는 거죠. 선 바깥으로. 차원을 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외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외교들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중이 지금 만일에 대립하고 있다면 미중 사이에 끼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점을 찍는 게 아니라 그 바깥으로 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존재론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여시 이제 그 우리가 그 한국에서도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인류세 속에서 한일 관계를 갖다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전선을 갖다가 지자체, 지방 또는 여성,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주체들과 공간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으로 우리를 갖다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이다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국과 일본은 그런 의미에서는 이 어떤 나라보다도 일찍 이른바 성숙사회라고 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국가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초고령화 사회로 굉장히 일찍 들어가고 있는 사회였고, 그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고, 세계적으로 아직 그 해법을 갖지 못했던 이러한 그 문제들을 갖다가 안고 있는 국가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이 외교의 전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넓게 퍼져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좀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사실은 경험적으로 과거에 이러한 우리의 그 지금 그 이러한 조건 속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한번 만든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부치 김대중 공동선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인데요. 당시에 그 일본과 한국이 어떤 조건 속에서 이걸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우연적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뭐 박병석 의원님도 그 당시에 계셨을 테니까 아마 제가 나중에 또 인터뷰를 같이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그 한국의 외교라든지 일본의 그 외교라든지 상당한 정도로 뭐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의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이 되어서 숙성된 그러한 것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 한국의 국가전략, 일본의 국가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제 표현으로 하자면 굉장히 미학적으로 완성된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가 있고 그 단계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큰 그림을 갖다가 그리고 있는 그러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부분이 따로 놀지 않고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한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했고, 지금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도 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진 그러한 걸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좀 말씀드리자면,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은 이거는 역사화해 문서가 아닙니다. 제가 읽기에는. 역사화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입구를 갖다 열어 제낀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 문서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만, 이거는 동아시아의 평화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사실은 궁극적인 고민이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입구를 갖다가 어떻게 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역사 문제가 들어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반부를 더 열심히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같이 만들어진 행동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열심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읽어보면은 사실은 동아시아의 평화 질서라고 하는 거에 기본 개념들, 기본 구도들이 여기에 사실은 많이 있고,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여기에서의 베리에이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최소한의 그 다각형으로서 삼각형 외교를 말씀드렸는데, A라고 하는 점, B라고 하는 점 지점에 다른 데다가 점을 찍어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가는 이 소다자 외교라고 하는 거의 기본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에게 있어서 한국 외교에게 있어서 그 가장 작은 삼각형은 남북과 일본이 만들어가는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삼각형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금 디지털적으로 표현을 드리면은 북일 관계가 0인 그러한 제로인 관계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1로만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걸 점선을 실선으로만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동북아시아에서 커다란 지각 변동을 갖다 일으킬 수 있는 양자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이 김대중과 오부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궁극적으로는 한일 관계, 남북 관계를 풀어가지고 북일 관계로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한국 외교의 오랜 역사로 봤을 때 예외적이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와 진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이 삼각형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사실은 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삼각형을 트릴레마로 만들어 갔던 것이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였습니다. 보수는 한일 관계를 가지고 북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었고, 진보는 남북 관계를 이어가면서 일본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밀어내는 것이 오히려 효과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북과 한일을 같이 움직여야지 이게 남북도 움직이고 한일도 움직이는 거였는데 일본을 활용해서 남북을 갖다가 만든다라고 하는 전략은 그 전략 때문에 실패했고 한일 관계를 화해로 가져가려 했을 때 북한을 갖다가 내세워서 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그것 때문에 실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트릴레마 구조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에 서 있었던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일본에서는 오부치 수상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그 이후에는 그러한 전략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그것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설명이 길어지는 거고 나중에 그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적인 사례로서 김대중 외교라고 하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정말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끄집어내서 활용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컨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런 용어도 그때 나왔더라고요. 자유롭고 개방된이라고 하는 용어, free and open이라고 하는 이게 요즘에는 인도 패시픽 앞에 붙어가지고 free and open 인도 패시픽이라고 하는 용어를 일본에서 전략으로 만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free and open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 위에라고 하는 앞에 free and open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free and open은 북한과 중국을 포괄하는 겁니다. 물론 러시아도 포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이 북한과 중국으로 이렇게 열려있는 그러한 체제를 한국과 일본이 주도해서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문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에서 이제 동아시아의 리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그때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한일 공동선언이 그 이후에 남북 공동선언, 북일 공동선언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는데요. 한일 공동선언이 없었으면 남북도 북일도 없었을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 내용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한일 공동선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이제 핵과 관련된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미 문서상으로는 비핵지대를 선언하지 않았을 뿐이지 핵이 없는 사회, 핵이 없는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그리고 핵이 없는 그러한 이 지역을 갖다가 지향하자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여기에 문서상으로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합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리더십이 그 이후에 발현되지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죠. 그런데 이 98년도에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는 1980년 10년 전이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20년 후에 2018년도에 제3단계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한반도 정전체제라고 하는 거는 77선언에서 시작됐고 사실은 77선언을 추동한 것은 이거는 민주화혁명이었죠. 87년도 민주혁명으로 인해가지고 비록 보수정부가 들어서긴 했지만 보수정부를 이렇게 견인해 나갔던 것이 그때 이 민주화 열망으로 튀어나왔던 그러한 통일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87년도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그 이후에 3단계를 거쳐가지고 정전체제 해체 노력이 이러한 구체적인 선언들로 인해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이끌어가는데 저는 일본 전문가니까 일본이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갖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걸 이끌어가는데 일본은 굉장히 중요한 고리가 되고 있었다. 고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018년도에 시작되었던 세 번째 정전체제 해체 노력에서는 일본을 놓쳐버렸다. 그 일본을 놓치는 사이에 일본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대반격을 준비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러는 바람에 한반도 남북 평화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졌던 그 수많은 양화들이 한일 관계가 만들어내는 악화로 인해 가지고 구축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이 현상을 갖다가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일본 문제는 비단 1988년 77선언 이후에 일본의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정전체제 해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에서 일본이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가 드러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전체제 해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전쟁을 극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연원은 한쪽에는 청일전쟁, 한쪽에는 러일전쟁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러일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식민지가 되었고 식민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론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대립이 한국 전쟁의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근대화 방법론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대립이었습니다. 근데 근대화가 왜곡된 방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은 청일전쟁 때였습니다. 청일전쟁의 결과로 한 조선의 근대사가, 한반도의 근대사가 왜곡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식민지 문제, 근대화의 문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한국 근대 국가의 최중요 과제라고 하는 것에 일본이 얽혀 있었고 그것이 한국전쟁이라는 걸로 전개가 되었고 아직도 미완인 한국전쟁 속에서 일본은 그렇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1905년 체제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일본의 개입이라고 하는 건 제가 다른 데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뭐 넘어갈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일본이 어떤 식으로 개입해 들어오는가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3월 8일 날 정의 안보실장이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바로 직후에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 CSI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노가미 요시지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이, 이 사람은 뭐 주미대사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조심해라. 트럼프가 지금 북한을 제대로 모른다. 북한은 맨날 약속 위반하고 배신을 갖다가 그냥 밥 먹듯이 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이때부터 시작했는데 사실은 저는 나이브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걸 보면서도 아, 일본 애들 참 그 용 꽤나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당했던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라고 하는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볼턴 회고록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컨대 아베 회고록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베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 시기를 어떻게 아베가 보고 쓰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굳이 문장을 가져왔던 거는 뭐 이 닉 에버스타드 이런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고리에서 발견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출회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납치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시오카 츠토무 이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시오카 츠토무가 나오면은 거기에 뭐 이우연 같은 사람도 나오고 이영훈 이런 사람도 나오고요, 결국에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니시오카 츠토무는 숨겨진 아베의 브레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아베하고 독도에서 뭐 북한 문제를 갖다가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한 5년 동안에 여러 군데를 뛰어다니면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했던 그런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한반도에서 뭔가 이렇게 진전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워싱턴에 가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열심히 만나고 돌아다닙니다. 하노이 바로 직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가족회와 함께 다닙니다. 요코타라든지 이런 사람들. 여기에 닉 에버스타트 나오죠.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만나고 돌아다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만나고 돌아다녀 와가지고는 워싱턴에 해집고 돌아와가지고는 도쿄에서 집회를 엽니다. 그래가지고 대규모의 그러한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반북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조직하는데 그 여론몰이를 하는데 공헌하는 사람들이 상케이 세이론 그룹이라고 제 얘기하기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 4, 5년 동안 열심히 얘기했던 게 38선이 쓰시마 해협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한국이 소멸된다. 한국이 멸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한국은 뭐냐면은 일본이 1965년도에 박정희를 상대로 해서 만들어놨던 그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문재인의 새로운 한국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은 없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들은.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세이론 상계 어디에서도 한국 얘기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중국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이제 CSI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기에 뭐 홍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저 지난번에 PD수첩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했던 사람일 겁니다. 홍형, 이도형 뭐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서 이 사쿠라이 요시코라고 하는 이 분과 이 니시오카 츠토무인데 이렇게 같이 대담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이 얼마나 악당이냐, 나쁜 놈이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라고 제가 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의 용어를 갖다가 쓰다 보니까 돼버렸습니다. 문이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문재인이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렇게 불러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다 정론윌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완전 보수 우익 쪽에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전원들입니다. 월간지들입니다. 우리의 뭐 월간 조선 같은 건데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컨대 일본의 하네다 공항이나 나리타 공항에 있는 가면은 서점이 있는데 세카이 중앙공론 이런 것들은 매대에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 안 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없는데 이런 것들은 무지하게 깔려 있습니다. 완전히 물량 작전을 하는 거죠. 안 팔려도 좋다. 그냥 깔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 표지에 나와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병, 한국이라고 하는 병, 한국이 적이 되는 날, 남구세곡 뭐라고 해야 되지? 트집 잡는 나라, 트집만 잡는 나라 한국. 게다가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악당 문재인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어디더라? 너야말로 오염수다. 문재인이요. 너야말로 오염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표지에 그냥 버젓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서점에서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반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매대에 올리는 그러한 저널들에 아베를 이런 식으로 욕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언론 자유라고 하는 걸로 이게 허용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봐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좀 후회합니다. 이거 좀 제대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럴 겁니다. 아베가 열심히 트럼프를 만나러 돌아다닙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가지고 전화하고 가서 만나고 뭐 유럽부터 먼저 가도 되는데 꼭 워싱턴 들러가지고 가고 이렇습니다. 트럼프만 만나나요? 지구본을 부감한다해가지고 그냥 온갖 군데 돌아다니면서 일단 납치 문제 확인해라. 그 다음에 CVI도 확인해라. 이래가지고 일단 문서로 남기는 그런 작업들을 아베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거기서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정부는 급변침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다른 데서 많이 얘기했고 뭐 여러 문장들을 제가 많이 썼으니까 이것들은 그냥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지정학이 귀환하고 있습니다. 일본발 지정학입니다. 일본이 만들어 놓은 지정학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 이후에 시작되었던 이 역사화해 평화 구축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조합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 한일 관계가 그 성과로서 이제 바로 직전, 그 대전원의 바로 직전까지 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급변침을 하면서 다시 그 65년 체제로 쭉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과거사 안보 교환 구조라고 하는 걸로 지금 부활되어 나가고 있다. 뭐 저는 여기 갖다가 집요저음이라고 합니다. 한일 관계 집요저음이라고. 집요저음 뭐 음악 용어긴 한데요. 위에서 멜로디가 아무리 이렇게 막 다양하게 선율이 전개가 되어도 밑에서 베이스 치는 거는 반복되면서 똑같은 음을 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일 관계에서 똑같은 의미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위에서 아무리 현상적으로 관계를 갖다 좋게 가져가도 이 65년 체제의 이 구조가, 기본 구조가 남아있으면은 이게 위에서 이 돌아가는 그런 멜로디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더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1965년 체제 배후로 한일 유착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리연구회, 통일교회 이런 문제들이 이 시기부터 나옵니다. 64년부터요. 64년에 원리연구회 대학생 연합의 전국 조직으로서 원리연구회가 만들어지고 일본에서 통일교회가 인정됩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전후 종교 우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전전에도 종교 우파가 있었지만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다가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6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막바지로 가고 있던 상황이죠. 그때 이제 어딘가에서 뭔가가 뭔가가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사키 대학에서 처음으로 이들이 실력을 발휘를 합니다. 힘을 갖다가 확인을 합니다. 자기들의 힘을. 그러면서 이제 조직화를 시작하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쭉 와가지고요. 이때 운동을 함께 했던 세이치오 노이 생장의 집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일본 회의의 오리진이 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모태가 되어 있던 거죠. 일본 우익 조직에. 그러니까 이 세이치오 노이의 신자들하고 원리연구회는 이때부터 전후 함께 전쟁을 살아남았던 그런 벗들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 주류, 일본 회의, 일본 주류하고 통일교회 뭔가는 어딘가에서 있다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아베파를 통해서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고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 우익하고 또 연결됩니다. 문선명, 구복기, 사사카와 고다마, 기시 이렇게. 사사카와 고다마는 대표적인 일본 우익이고요. 기시는 뭐 A급 전범이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조직이 만들어지는 게 국제승공연합입니다. 국제승공연합은 일본에서 만든 조직인데 활동은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합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신문을 갖다가 다 뒤져가면서 확인을 했던 건데 요즘에는 네이버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좀 투입하면 되는 건데 이 뻔질나게 한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그 사사카와 같은 사람이요. 재밌는 건 말이죠. 이 70년대, 1970년에 요 9월 달에 제4회 제16회 아시아 반공연맹이라고 하는 걸 국제승공연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게 개최를 하는데요. 바로 조금 있다가는 세계승공대회가 개최됩니다. 근데 세계승공대회는 세계반공연맹이 이끌어가는데 그 세계반공연맹에는 야로슬라브 스테츠코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인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크라이나인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반데라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중심 인물인데요. 이런 사람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그 연결고리를 또 말씀드릴게요. 사사카와 열심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과거사 안보 이 교환 구조가 부활됐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지정학이 봉인되었던 것이 이제 해제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은 1965년 체제에 깔려있던 마지노선까지도 지금 붕괴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식민지 지배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박정희 대통령도 국회에 가서 비준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비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광범위한 국민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 불법성이라고 하는 거를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걸 갖다가 그냥 눈 감아주고 묵인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국내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돼가지고 그것이 서있던 전제가 식민지 지배 불법성인데 이게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이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갖다가 일본에서 기자회견까지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대법원 판결이 전제가 되고 있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이라고 우리가 주장해왔던 이 논거가 지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까지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 일본이 만들어 놓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 덫에 우리가 걸려버렸다라고 합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것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고 전략을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가지고 거기에서 돌파를 하지 못했지만은 어쨌거나 걸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정부에서는 덜컥 거기에 걸려버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게 이제 저는 근데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나중에 읽어봐 주시고요. 그게 이제 9월 27일 날 도쿄에서 작년에 9월 27일 날 도쿄에서 있었던 일들 속에서 이러한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가요, 국가장례 마치고 나와서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제법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사를 다룬 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마이뉴스에서는 취급했던 것 같고 다른 데서 한두 군데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별로 취급 안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거는 깜짝 놀랄 뉴스였는데요. 저는 여러 군데서 주장하고 다닙니다만 그 이후에도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낮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시다 수상이 니토베 이나조를 호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스가 전 수상은 이토 히로부미와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는 사람을 일부러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들의 심정에 빗대어서 자기의 비통함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베가 니토베 이나조나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이토 히로부미가 이루지 못한 그 업적이라고 하는 걸 갖다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들었으면은 한덕수 총리가 일본을 몰랐을까요? 아니면은 통역을 통해서라도 들었으면은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못했다 하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뒤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온 거는 유감이다라든지 이런 말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도 없이 국제법은 어떻게 보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죠. 정말로 저는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사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게 역시 드러났는데요.
그 다음에는 또 오카쿠라 텐신 얘기를 또 인용을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그 6개월 후에 도쿄에서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 그러면서 자기는 용기를 가지고 왔다. 일본도 용기를 발휘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용기는 생명의 열쇠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는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이미 시간이 다 됐지만 제가 이거 열심히 찾아본 게 있어가지고 이거 조금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요. 일본 사이트를 다 뒤져봤습니다. 근데 그 당일부터 지금도 그렇습니다. 뒤져봐도요.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고 하는 말을 이 오카쿠라 텐신이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명언이다 그래가지고 취급하는 거는 없습니다. 오카쿠라 텐신이 많은 말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카쿠라 텐신의 20대 명언, 30대 명언 이래가지고 나와도 거기에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계속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전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오카쿠라 텐신을 이용했을까? 뭔가 메시지를 갖다가 주고 싶었던 거겠지.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차 싶었던 게 뭐냐면은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이 한국의 전략을 갖다가 맞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일 처음에 아베가 제시했던 게 이 인도에서였는데 인도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두 개의 바다의 교류 지점이라고 하는 그런 연설을 인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잠재가 됐다가 제2차 내각에서 지금 했던 게 인도태평양 전략인데 그때 인도와 일본의 인연을 얘기를 하면서 오카쿠라 텐신 얘기를 합니다. 오카쿠라 텐신이 어떤 사람인지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랬기 때문에 오카쿠라 텐신을 이용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용기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아베가 계속 쓰는 말이었으니까 한국 사람이 좀 용기를 가져달라. 나는 용기를 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용기라고 하는 말을 가져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카쿠라 텐신이 용기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딱 좋았던 거겠죠. 근데 뭘 알고 그랬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제가 다른 데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아까 야마가타 이토 이토 히로부미.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후에 요시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전후 일본에도. 그거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이거 제가 지금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찾았죠. 제일 처음에 찾은 게 이거였습니다. 이 책에 이 오카쿠라 텐신이라고 하는 이 책에 이것도 한 70년 말에 나왔나 그런데 이 책에 요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카쿠라 텐신 어떠한 전집에도 저 얘기가 없어요. 오카쿠라 텐신이라는 사람은 주로 미국에서 1950년대부터 1910년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영어로 먼저 저술을 했고 영어로 먼저 책이 나오고 그런데 일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일본어 다른 나라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아까 말한 니토베 이나소의 무사도도 그런 것처럼요. 근데 이게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찾아가지고 거기다 넣어놨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가드너라고 하는 미국 이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 나옵니다. 근데 미국에 있었을 때 신세를 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신세를 졌던 가드너 여사께서 자기 이 보스턴에서 살면서 심심할 테니까 고양이라도 데리고 놀아라도 고양이를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그 고양이 이름이 코짱입니다. 코짱. 근데 코운이라고 이름 적어가지고 코짱 부르는데 코짱한테 보내주는 그 편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쯤에 나올 겁니다. 아마 그 뒤에. 그래서 용기를 가져라. 용기는 생명의 열쇠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고 하는 말하기 이쯤에 가지고 어디 나오냐면은 처음 만난 쥐는 어떻게 했니? 잡아먹었니? 맛있었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쓰여진 게, 이 글이 쓰여진 게 1911년입니다. 그리고 이 오카쿠라 텐신이 이제 아시아주의자 또는 일본의 우익의 그런 지정학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일본의 각성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써가지고 였는데 그 책이 1904년도에 나왔습니다. 1904년도에 나왔고 1905년판도 있습니다. 럴전쟁 한참 하고 있을 때 나왔죠.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을 우리 방어선 안에 둘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거는 당연한 거다.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한테 열심히 이걸 설파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런 배경을 알고 있으면 오카쿠라 텐신은 그 자리에서 쓰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게 용기라고 해가지고 좋은 말이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용기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쓰였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소름이 끼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이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이 글을 써가지고 연설 비서실이 글을 써가지고 검증을 받는 사람인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일본 공부를 한 사람은 오카쿠라 텐신 이거 위험한데? 그래서 좀 찾아봤을 겁니다. 시간은 걸렸었겠지.
됐지만요. 근데 이걸 갖다가 별로 역사의식이 없는 한국의 한 수필가께서 번역가께서 이걸 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여기에서 그게 소개가 되니까 이 내용이 그래도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뭔가 울림이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다가 그게 뭐 명사가 만든 시집에 나오다가 이게 전전돼가지고 한국인의 한 사람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 편집된 이 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옷가꾸라 대신이 나오고 용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아마 이걸 가지고 썼을 것 같아요. 이런 공부도 안 하고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있으면 좀 나와봤으면 좋겠는데 저하고 좀 토론 좀 합시다.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일본의 여러 지정학들이라고 하는 게 한국을 배제하거나 한국을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1905년 시점에서 있었던 그런 지정학적인 조건들 속에서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고 그렇게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지정학이 우리가 아이고 우리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극동 1905년 체제도 많이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더구나 최근 들어가지고는 한미연합사에다가 일본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지금 권선징악의 국제정치가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고 그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은 선입니다. 일본은 문명 국가에 들어가 있고 지금 야만인 러시아가 야만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갖다 치고 있다. 이러한 세계가 지금 한편에 놓여 있는데 문명국인 일본으로서 선의 국제정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힘의 국제정치니까 일본도 힘을 가져야 된다. 헌법 개정에서 군대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이끌어져 갑니다. 그 논리를 갖다가 열심히 또 일본에 설파하고 있는 사람이 나자레코 안드리 또는 그렌코 안드리라고 하는 두 명의 안드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과정도 굉장히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 온 거는 2014년도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도 자칭 국민전선인가 거기에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소프 연대니 뭐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마이단 혁명 바로 직후에 일본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들어오는 직후에 누가가 어떤 식으로 이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기획유학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가 기획을 해서 데려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안드리가 있는데 그렌코 안드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교토 대학에 잘 다니고 있었는 멀쩡한 유학생인데 2016년도인가 아파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파 호텔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일본의 극우 자본가가 운영하는 호텔인데 그 호텔을 운영하는 그 자본이 만들어 놓은 상을 이 사람이 수상을 합니다. 극우 농객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극우 농객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본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왜 당하겠느냐. 핵을 다 놓쳤고 다 무장을 해제하고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니냐. 일본 무장해라. 필요하면 핵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디에 가서 또 하고 있냐면은 승공 유나이트라고 하는 학생 조직에 가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승공 유나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승공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제 승공 연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학생 조직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더 좋겠고요. 근데 이게 왜 한일 친선의 향해라고 생각돼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주최자들로 보니까 이건 이상한. 그 다음에 이것도 작년에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조직에서 아베 신조의 추도식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트럼프는 와가지고 또 축사를 해줬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일 협력의 상징들이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 리트렌저스입니다. 리트렌저스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고. 리트렌저스에 이렇게 사진들이 있는데 이 주변에는 박보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있을 겁니다. 이건 아이젠하워고요. 이거는 일본 천황, 옛날에 황태자 때 천황 부부고 지금의 상황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기시고요. 아베의 외조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리트렌저스 단원들이 있습니다. 한동안 리트렌저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입니다. 같이 사진도 찍고요. 자, 근데 이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일본을 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익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 덫에 싹 걸려 들어가기 좋은 것들. 일본의 우익들이 활용할 만한 그러한 것들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들이 많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오염수 문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받은 메시지 중 받은 건데 이런 사진들을 보내면서 이거 반대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다 페이크 뉴스로 밝혀진 것들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돌아다니더라. 여기와 함께 뭐 서명운동 하라 해가지고 돌아다니더라. 그러면 일본 위기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도 탄광 얘기하면서 이거는 일본인 광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쓰여졌다라거나 한글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나중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일본을 원점 타격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전선을 갖다 흐트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는 조직들은 다 없애버리고요. 연구하는 조직도 없애버리고요. 민주당도 한번 반성해 주세요. 민주당도 그동안에 해왔던 조직을 갖다가 없앴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 않은 길. 냉전 체제 밖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제가 다른 데다가 점을 찍자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글로벌 사우스고 일본은 벌써 달려가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G7 이후에.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한국전쟁 직후에 한국 전정체제, 냉전체제, 동북아시아 냉전체제에 딱 가둬놓고 일본은 반동회의로 갔습니다. 근데 반동회의를 가가지고 반동회의 60주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가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때 일부러 여기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남미로 가가지고 남미 외유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베는 가가지고 저 많은 지금 글로벌 사우스로 얘기되어지는 국가들과 만나가지고 외교 자산을 쌓고 있었던 것이죠. 히로시마 G7 이후에 이거 NHK 방송, NHK 뉴스입니다. 히로시마 G7을 전달하고 있는데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로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따라가지고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 굳건해졌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죠.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다른지를 갖다 여실히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일본은 지금 그래서 북한으로 지금 슬슬 방향을 틀어가지고 북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를 들어서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어떠한 그 대북 관계에 대한 그 뉴스보다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 높은 수준에서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본 미디어에서 이 정도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그 밑에는 상당한 정도로 더 많은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요. 기시다 총리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인 기타무라 시게루라고 하는 사람은 아베 시대의 대북 접촉의 가장 높은 창구였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창구였고요. 그 사람이 그 기시다 총리의 그 고등학교의 1년 선배입니다. 가장 그 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관계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그 결론들인데 이거는 조금 더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나가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